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결혼 22년 차 며느리예요. 빛나던 보석 같던 제 이름은 결혼과 동시에 사라져 버렸죠. 그저 누구네 며느리로 불리며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살아왔네요. 때로는 억울하고 서러운 감정이 들어도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꾹꾹 참으며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결국 폭발해 버린 저의 복수극입니다. 아니, 어쩌면 복수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묵혀왔던 서러움이 해소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네요. 남편과 저는 결혼 초부터 줄곧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어요. 장남인 남편의 당연한 도리라며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온화하고 인자해 보이던 시어머니의 이면에 이런 모습이 숨겨져 있을 줄은요.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늘 바빴어요. 사업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저와 시어머니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었죠. 저의 고단했던 결혼 생활은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적어도 남들이 보기엔 그랬을 거예요. 깔끔하고 단정하며 늘 웃는 얼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어머니셨죠. 아침 밥상은 늘 진수성찬이어야 했어요. 반찬 가짓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국은 매일 달라야 하는 규칙이 있었죠.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칭찬하는 법이 없었고 그저 묵묵히 드시거나 가끔씩은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간이 좀 싱겁구나. 더 넣지 그랬니? 이건 내 친정에서 먹던 음식 방식이냐. 제가 조금이라도 늦잠을 자는 날에는 방문 앞에서 일부러 크게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늘 죄인처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만 했죠. 한 번은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몸살이 아주 심하게 났었어요.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쉴 새 없이 나와 정말이지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들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 아프면 안 되는 거 알지? 누가 그럼 아침 밥상을 차려주겠니?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픈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걱정하는 시어머니라니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결국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본인의 편안함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말이지 이기적인 분이셨죠. 어머니는 또 아들 교육에 유별났어요. 남편이 외아들이었거든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온갖 좋은 건 모두 다 해주셨다고 늘 강조하셨죠.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는 말씀을 저에게도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며느리인 저보다도 남편이 언제나 시어머니에게 먼저였어요. 내 아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아느냐.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 해라.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변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자애로운 어머니로 변했죠. 제 앞에서 했던 모든 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늘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외로웠어요. 저의 고통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죠.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몇 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을 뿐이었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드리면 어때? 남편에게 제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건
어쩌면 너무 큰 기대였을까요? 어느 날은 제가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가야만 했어요.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그만 집 문을 제대로 잠그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외출하고 돌아오셨고 현관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셨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크게 소리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집을 이렇게 비워두면 어쩌자는 거냐?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간절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으셨죠. 너 같은 며느리는 정말 처음 본다. 제대로 정신교육을 시켜야만 해.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현관문을 쾅 하고 잠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저를 문 밖에 세워두고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아이와 함께 현관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서 있어야 했죠. 4시간이었어요. 4시간 동안 저는 그 차가운 문 밖에서 그저 기다려야만 했어요. 지나가는 이웃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죠. 수치심과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제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했어요. 아이까지 차가운 추위에 떨게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그저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제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죠. 그때 저는 단호하게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요.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제가 직접 끝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아니, 어쩌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착한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억울함과 서러움을 반드시 고스란히 되갚아 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현관문 밖에서 떨던 아이와 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심장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이대로는 정말 못 살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제가 참을 이유가 없었죠.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조용히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어머니를 면밀히 관찰하는 일이었죠. 저는 마치 다큐멘터리 제작자처럼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어요. 메모장에 시어머니의 습관을 적어 내려갔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경로당에 가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늘 비어 있었죠. 점심은 늘 경로당에서 해결했고 저녁 식사는 항상 저와 함께 드셨어요. 외출할 때는 늘 똑같은 복장이었어요.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작은 핸드백.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스타일이었죠. 시어머니는 돈에 민감했어요. 아주 사소한 지출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죠. 새 옷을 사거나 외식을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늘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잘해라며 저를 칭찬했지만 속마음은 아니었죠. 그 칭찬 속에는 늘 돈을 아끼는 며느리라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통장도 유심히 봤어요. 매달 남편이 드리는 용돈 외에는 수입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했죠. 시어머니는 물건을 살 때 꼭 현금만 사용했어요. 카드 사용은 일절하지 않으셨죠. 아마도 돈의 흐름을 철저히 숨기고 싶었나 봐요. 세금이나 남편의 감시를 피하려 한 거죠. 어머니는 또한 작은 것에 집착했어요. 반찬 하나를 만들더라도 재료의 양을 정확히 재야 했죠. 제가 실수로라도 간을 잘못 맞추면 큰 소리로 혼내셨어요.
당신이 살아온 방식이 곧 정답이라며 늘 저에게 강요하는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노력했어요. 특히 동네 사람들에게 그랬죠.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해. 복도 많지 저런 며느리 얻어서.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했어요.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저를 이용하는 것 같아 불쾌했죠. 시어머니는 또한 남편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제게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점점 더 지쳐갔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을 보며 저는 복수의 씨앗을 심었죠. 복수는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의 존엄을 되찾는 일이었고 지난 세월의 서러움을 씻어내는 일이었어요. 저는 먼저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돈, 명예, 그리고 남편이었죠. 특히 시어머니는 돈에 유난히 집착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통장 잔고를 확인할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늘 우체국 통장을 사용했어요. 예전에 제가 잠시 심부름을 가서 어깨너머로 비밀번호를 본 적이 있었죠. 그 비밀번호는 시어머니의 생년월일 뒷자리 4자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상상 이상으로 많은 돈이 들어 있었죠. 아마 남편 몰래 모아둔 비자금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섬뜩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돈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단순히 돈을 빼내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큰 타격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멸감을 되갚아주고 싶었죠. 복수는 한 번에 끝나야 했어요. 2번 다시 기회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건드려 보기로 했죠. 우선 시어머니의 명예를 실추시킬 방법을 고민했어요. 경로당 사람들에게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알릴 필요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경로당에서 늘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의 위선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 나서는 것은 위험했어요.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익명의 방법을 써야만 했어요.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발한 계획을 떠올렸죠. 경로당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도 함께 기록했죠. 현관문 사건도 상세하게 적었어요. 아이와 제가 4시간 동안 문 밖에 서 있어야 했던 비참한 상황을요. 익명으로 작성했지만 누구나 시어머니임을 알 수 있도록 특징들을 자세히 묘사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 양식, 말투, 그리고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까지 아주 세세하게 작성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당신이 아는 그 착한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은 이렇습니다. 라고요. 저는 이 글을 인쇄해서 경로당 게시판에 붙일 계획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없는 시간에 몰래요.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복수였어요. 작은 씨앗이 큰 파장을 일으키겠죠. 이어서 저는 2번째 복수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의 통장과 관련된 것이었죠. 돈은 시어머니에게 생명과도 같았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복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경로당에 가는 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니, 해지하는 대신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았죠. 제가 통장을 해지하면 시어머니가 바로 알아챌 테니까요. 저는 시어머니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계좌였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그 계좌로 옮길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통쾌했죠.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실행에 옮길 일만 남았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지난 세월의 서러움을 모두 갚아줄 테니까요. 제 계획은 아주 치밀하고 완벽했어요. 시어머니는 감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대망의 그날이 밝았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 아침 밥상을 차렸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식사를 하셨어요. 오전 9시 정각이 되자 시어머니는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이제부터 저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경로당이었죠. 제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게시글이 들려 있었어요. 경로당은 조용했어요. 할머니 몇 분이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게시판으로 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한 글을 게시판에 조용히 붙였어요. 누구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죠.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표정은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게시글을 다 붙인 후 저는 경로당을 나왔어요. 성공적인 첫 단계였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어요. 저는 곧장 우체국으로 향했어요. 우체국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대기표를 뽑고 제 차례를 기다렸죠. 제 이름이 호명되자마서 창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직원에게 시어머니의 통장을 내밀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업무를 요청했어요. 이 통장에 있는 돈 전부를 다른 계좌로 옮겨주세요. 라고요. 직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저의 요청을 처리해 주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생년월일인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죠. 딩동. 성공적으로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음이 경쾌하게 울렸어요. 통장에 찍힌 잔고 영원을 확인하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통장 정리까지 마친 후 저는 우체국을 빠져나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죠. 하늘은 유난히도 파랗게 빛났어요. 성공적인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시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릴 일만 남았죠. 오후 5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여느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는 태연하게 시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모습으로 저에게 잔소리만 하셨어요. 오늘 반찬은 왜 이렇게 싱겁니다. 너는 살림을 해도 늘지를 않니?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아직은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를 기다렸죠. 얼마 후 시어머니 방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시어머니는 핏기 없는 얼굴로 덜덜 떨리는 손에 우체국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통장에는 텅 빈 잔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시어머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 돈이 다 없어졌어.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달랬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데요? 시어머니는 저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누가 내 돈을 다 가져갔어.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무너지는구나.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통쾌함이 몰려왔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에 통장을 두고 잊어버리신 건 아니고요? 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않고 계속해서 절규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지난날의 서러움을 되새겼어요. 현관문 밖에서 떨었던 아이와 저, 수치심과 모멸감에 울었던 날들을요. 시어머니의 절규는 제게 아름다운 복수의 합창 같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돈 문제로 정신없이 바빠질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테죠. 경로당 게시판에 붙은 글을 보고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절규를 뒤로하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의 몰락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선 밤새도록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요. 아침이 밝았지만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갈 수 없었어요. 텅 빈 통장 충격 때문인지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했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저는 냉정하게 아침 밥상을 차렸고 시어머니는 식사도 못하고 돈 이야기만 반복했죠. 누가 내 돈 훔쳐간 게 분명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소리쳤어요.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전 9시 시어머니는 경로당 갈 시간임을 알았지만 몸 상태 때문에 기력조차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우면서도 통쾌했죠. 얼마 후 시어머니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로당 회장님 전화였죠. 시어머니는 힘겹게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들려왔죠. 김 여사,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어요. 회장님은 언성을 높여 말했어요. 지금 게시판에 김 여사 며느리 얘기가 온 동네에 다 퍼졌다고요. 이게 다 무슨 망신이에요, 망신. 시어머니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죠. 저는 시어머니 표정 변화를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게시판 글을 알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다가갔어요. 어머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걱정하는 듯 물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올려다보았고 눈빛은 공포와 원망으로 가득했죠.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고 더 강렬하게 마주 보았어요. 내가 한 짓이지? 내가 감히? 네가 내 돈을 다 가져갔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쥐어짜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인데요.
시어머니는 제 태연함에 분노했어요. 내 통장 돈은 다 어디로 갔냐? 그리고 경로당 게시판 글은 뭐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돈은 제가 알 수 없죠. 시어머니는 제 뻔뻔함에 치를 떨었죠. 내가 다 꾸민 짓이 분명하다고.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죠. 더는 폭력을 참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쓰러지겠어요. 저는 걱정하는 척 달랬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돈도 명예도 잃은 시어머니는 예전 위세등등하던 모습이 아니었죠.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남편은 우는 어머니와 저희 냉정한 표정을 보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여보 뭐야? 남편은 당황하며 물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목 놓아 울며 하소연했어요. 아들아,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해. 내 돈 훔치고 온 동네에 소문냈어. 남편은 시어머니 말을 믿지 않는 듯 저를 보며 해명을 요구했죠. 저는 차분하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셨어요. 예전에 현관문 밖에서 저와 아이를 4시간 동안 세워둔 적도 있었죠. 남편은 그제야 지난 세월, 제가 겪었던 고통을 알게 된 듯 했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았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시어머니의 위선, 그리고 저의 복수까지요. 저는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었어요. 지난 서러움을 완벽히 갚아주었으니까요. 남편은 게시판 글을 확인하고 굳은 얼굴로 돌아왔지만 아무 말도 못했죠. 시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병문안 가지 않았죠. 이것이 제가 선택한 완벽한 복수였어요. 더 이상 참고 살 필요 없음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의 억압받던 삶은 그렇게 새로운 막을 올리게 되었죠. 새로운 저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